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 지역 축산업계가 연초부터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새해부터 조류 독감이 발생하는가 하면 설 연휴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들 취재 중인 기자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 돼지열병 소식부터 좀 짚고 가보죠. 추가 확진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추가 발생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설 연휴였던 22일입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9마리가 폐사를 하면서 정밀 검사를 맡겼는데 확진된 사례고요. 이번 확진으로 발생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같은 도로를 쓰는 인접농장 돼지 2,600마리도 함께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 조치됐습니다. 인근에 있거나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들은 모두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포는 불과 3, 4년 전에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를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처분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런 아픈 경험이 또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9년이었죠. 김포 2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었는데, 보통 갑축 질병이 발생을 하면 주변 방역대라고 부르는 그 범위 내에서 돼지 농가들도 이제 살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발생 농장 주변 방역대에 인근 농가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었고, 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돼지들이 살처분 됐습니다. 이와 함께 농림부에서 아예 접경 지역에 남아있는 돼지들을 수매하고 살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김포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었던 농가들에게는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가을에도 하성면에서 돼지 열병 확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악몽이 반복되나 했는데 다행히 발생 농장 주변 3km 안에 돼지 농장이 없어서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만 살처분됐습니다. 이후 추가 확진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확진은 지난해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올해 초 김포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지난 2일 하성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고 키우던 닭 8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김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이었는데요. 지난해 가을 이후 전국적으로도 AI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역 농가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연초부터 연이어서 이렇게 가축 질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허탈한 거는 가축 농가들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으려면 방역에 고삐를 좀 단단히 쥐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인을 알아야 이에 대한 대응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가축 질병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 농가로 번진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농장 간 수평 전파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이나 차량, 또 어떤 매개체로 인한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돼 독립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 내 방역입니다. 농가에서는 무엇보다 외부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농장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자체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던 김포 농가를 살펴봤더니 소독시설이 없는 출입구를 이용하거나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해서 사람과 차량이 드나들면서 소독을 미흡하게 했던 몇 가지 특이 사항들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또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가축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 짐승들에 대한 방역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할 수 있는 곳이나 철새 도래지 같은 곳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 또 인근 지역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이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잘 지켜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1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38%를 넘어섰는데요. 네, 그런데 지자체의 1인 가구 정책은 고령층 등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인 가구 환경과 수요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집계한 2022년 7월 기준 1인 가구 수는 50만 2천 가구, 전체 가구 수의 38.1%에 이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1인 가구가 53.4%, 여성 1인 가구가 46.6%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남성 1인 가구가 많고 60대 이상부터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보면 중장년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이 31.8%로 노년층보다 많았습니다. 1인 가구가 전 연령대에서 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가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의 현행 1인 가구 정책이 혼자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인 경우엔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지원은 굉장히 미미했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장년층들이 곧 노인 1인 가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실태조사 응답 중에는 주택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건강 증진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과 여가 문화 활동, 일자리 지원 정책 필요성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인 가구 환경과 수요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43.9%에 이르는 서울시는 중장년과 노년층 1인 가구 안심 종합 계획을 세워 건강과 범죄, 고립과 주거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여성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 사업으로 원룸 밀집 지역에 스마트 방범 시설을 구축했고 경기도는 혼자 살기 강좌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 노후를 준비하는 재무 상담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뿐 아니라 주거생활과 안전, 문화, 여가와 경제 상황까지 다양한 1인 가구 정책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1인 가구 비중이 2051년까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1인 가구 환경과 수요에 대응하는 분야별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의 고령화까지 다가오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5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부천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부천 성모병원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과 사례를 비롯해 현황, 등록 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 같은 모범 사례에서 확장해 또 다른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부천형 메디컬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은 사전 유선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부천시에 사유지 공공이용 도로가 파손되거나 노후돼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생겼습니다. 네, 해당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찬희 부천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박찬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이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와 또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비법정도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비법정도로, 개인이 소유한 사도와 아파트 단지 사이의 보행 통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도로는 과거 대규모 필지를 분할하여 도로와 대지로 조성해서 분양한 것으로 도로 부지가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형태고, 보행 통로 같은 경우에는 중상동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공동 필지 사이에 보행자 전용 도로와 통로를 조성하였습니다. 근데 보행자 전용 도로는 도로계획시설로 도로에 지정돼서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보행 통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도심, 신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 전체에 이런 도로에 관한 관리의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도로나 보행 통로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시민들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 주요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은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이용도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 시설물은 공공이용도로와 부속 시설물에 대한 공사와 보수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나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토지 사용 승낙서 내지는 입주자 동의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지원 신청을 하시고 절차에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대상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이거나 혹은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반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 앞으로 그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회적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천시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해소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광역동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도로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사유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보도를 시에서 정비하게 된다면 보행 불편, 생활환경 그리고 또 원도시, 신도시의 균형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도로관리과나 광역동 생활안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아파트 단지나 단지 내의 갈등 혹은 사도나 그 사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었습니다. 흰 눈과 얼음을 즐기면서 겨울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오랜 시간 맨눈으로 이 하얀 눈을 바라보면 각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동상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상으로 피부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날에는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밭에서 타는 눈썰매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문을 여는 스키장도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겨울이면 설원 위에서 즐기는 다양한 레저 활동. 하지만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겨울 레저 활동을 한 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시거나 눈물이 나는 경우 각막 표면이 혼탁해졌다면 설맹을 의심해야 합니다.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아스팔트가 반사하는 자외선은 10%, 바닷가 모래가 반사하는 자외선은 20%대지만 눈과 얼음 등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은 80%가 넘어 그만큼 각막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겨울철이 되면 또 건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각막이 많이 건조해진 상태에서 각막염이 생기면 통증이라든지 이물감들이 더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자주 인공 눈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으면서 안구 건조를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은 증상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레저 활동을 할 때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잘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요즘 동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낮은 온도에 몸이 노출되면서 신체 말단인 코와 귀, 손가락, 발가락 등의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감각이 없어지고 조직이 죽으면 물집까지 생깁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손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통해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부평구가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화된 대기오염 물질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는 6억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 교체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호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부평구 환경보전과에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